지리산 깊숙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다. 그곳에는 길을 잃은 자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달빛도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짙은 숲속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민주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산을 타온 베테랑 등반가였다. 그에게 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자연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산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형, 정말 괜찮을까요? 후배 석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3세 청년이었다. 민준의 뒤를 따라 산악회에 들어왔고 이번이 첫 번째 본격적인 산행이었다.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의 산행을 해왔는데. 민주는 배낭을 매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더구나 지리산은 내 정원 같은 곳이야.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 함께 온 3번째 멤버인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30 중반의 직장인으로 주말마다 산을 타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석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민준이가 가이드로 나서면 안전해. 다만 유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해. 실제로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저녁 늦게 비가 온다고 했지만 구름의 움직임을 보니 예상보다 빨리 내릴 것 같았다. 괜찮아. 오늘 목표는 노루목 대피소까지야.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정상을 찍는 거니까 시간 여유는 충분해. 민준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돼. 4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야. 오전 9시. 세 사람은 등반을 시작했다. 초입에는 잘 정비된 등산로가 있었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길이 희미해졌다. 민주는 GPS와 나침반을 확인하며 길을 찾아갔다. 형, 이 길이 맞나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석호가 다시 물었다. 주변에는 온통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고 등산로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발걸음이 푹푹 빠졌다. 맞아. 이 구간은 원래 길이 잘 안 보여. 조금만 더 가면 계곡이 나올 거야. 민준이 대답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도 약간의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리산을 수십 번 와봤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산의 분위기가 달랐다. 새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만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다.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정보다 훨씬 늦은 진행 속도에 직면했다. 계곡은커녕 제대로 된 길조차 찾지 못했다. 이상해. 민준이 GPS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이 방향이 맞는데. 그때 유진이 앞서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 뭔가 있어요. 세 사람이 모여들었다. 유진이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나무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다. 표지판은 너무 낡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화살표가 2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뭐라고 쓰여 있지? 석호가 다가가서 표지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왼쪽은 노루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잘 안 보이네요. 민준이 표지판을 살펴봤다. 오른쪽 화살표 밑에 글씨는 거의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다. 다만 마지막 글자가 골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왼쪽으로 가야겠어. 민준이 결정했다. 노루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아. 하지만 왼쪽 길은
더욱 험해 보였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둑했다. 형, 날씨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석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더 짙어졌고 바람도 더 강해졌다. 그래, 서둘러야겠어. 민준이 속도를 높였다. 왼쪽 길로 접어든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이 갑자기 두 갈래로 나뉜 것이다. 그런데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유진이 물었다. 민주는 나침반을 확인했다. 북쪽으로 가야 하니까 오른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오른쪽 길을 택했다. 하지만 10분 후 또 다른 갈래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새 갈래였다. 이상해. 지도에는 이런 갈래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민준이 지도를 다시 펼쳐봤다. 석호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형, 우리 길을 잃은 건 아니에요. 아니야. GPS가 있잖아. 민준이 GPS를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신호가 약하다는 표시만 뜰 뿐이었다. 이상하네. 신호가 안 잡혀. 세 사람은 당황했다. 휴대폰도 확인해봤지만 마찬가지로 신호가 없었다. 일단 북쪽으로 계속 가자. 민준이 나침반만 믿고 방향을 정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분명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침반을 보면 자꾸 방향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민준이 나침반을 잘못 보는 줄 알았지만 여러 번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 봐. 유진이 자신의 나침반을 꺼냈다. 내 나침반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어. 석호도 나침반 앱을 켜봤다. 제 휴대폰은 서쪽을 가리켜요. 세 개의 나침반이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뭔가 이상해.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이 섞였다. 자기장이 교란된 건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은 온통 비슷한 모습의 나무들 뿐이었고 어느 방향이 맞는 길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민준이 제안했다. 시야를 확보해서 주변을 파악해보는 거야. 그들은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서 위로 올라가도 멀리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세 사람이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저도 들었어요. 석호가 대답했다. 분명히 민준아라고 했어요.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었어.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세 사람만 있을 뿐이었다. 등산객이 있나?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 히잉하며 들려올 뿐이었다. 착각이었나?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5분 후 또 들려왔다. 민준아, 이쪽으로 와.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고 왼쪽 숲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민준이 뒤쪽으로 소리쳤다. 어디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뭔가 이상해요. 여기 우리만 있는 거 맞죠? 민준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산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일단 계속 가자.
해가 지기 전에 어디든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그들은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과 반대로 가기로 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후 5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는 비였지만 점점 굵어졌다. 비가 와. 유진이 우의를 꺼냈다. 대피할 곳을 찾아야겠어. 하지만 주변에는 비를 피할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울창하긴 했지만 비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저기 바위가 있어. 석호가 앞쪽을 가리켰다. 큰 바위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서 그 밑이 동굴처럼 되어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세 사람은 서둘러 바위 아래로 들어갔다. 공간이 좁아서 다소 불편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잠시 쉬자. 민준이 배낭을 내려놓았다. 비가 그치면 다시 길을 찾아보고. 그런데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바람도 거세져서 나무잎들이 심하게 흔들렸다. 오후 6시가 되자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여름이니까 8시까지는 밝아야 했는데 먹구름 때문에 일찍 어둠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찾아보자. 세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다행히 침낭과 네트는 가져왔기 때문에 잘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저녁 7시.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내일은 꼭 길을 찾을 거야. 민준이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오후 8시쯤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왜 안 와?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다. 바위 앞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세 사람은 모두 긴장했다. 누구세요? 민준이 손전등을 켜고 밖을 비춰봤다. 하지만 비와 어둠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혹시 조난당한 분이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석호가 벌벌 떨며 말했다. 형,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 아니면 뭐야? 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30분 후 또 들려왔다. 민준아, 혼자 오면 안 돼. 이번에는 목소리가 애교를 부리는 듯했다. 마치 연인이 부르는 것 같은 톤이었다.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목소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수진이. 민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예요? 수진이. 유진이 물었다. 네. 내 전 여자친구야. 3년 전에 헤어졌는데. 석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형 이름을 불러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뒷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바위 아래 작은 공간에서 세 사람은 서로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민준아, 추워. 이리 와. 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분명히 수진의 목소리였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수진과 함께 산에 온 적이 있었다. 지리산이었다. 바로 2년 전, 수진이 죽기 1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수진이 추위를 타며
자신에게 바짝 붙어 앉았던 기억이 났다. 바로 그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형, 괜찮아요? 석호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3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진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산악회에서였다. 수진은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여학생이었다. 산을 무척 좋아했고 민준과 함께 여러 산을 다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민준은 너무 산에만 몰두했고 수진은 그런 민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특히 위험한 산행을 고집하는 민준 때문에 자주 다퉜다. 너는 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수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었다. 산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얼마 후 수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민준이 산에 가 있는 동안에 민준아, 왜 그날 함께 있어 주지 않았어? 바위 밖에서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원망하는 듯한 톤이었다. 민준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수진아. 그는 바위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유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아, 정신 차려. 거기 아무도 없어. 아니야. 분명히 수진이야. 민준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수진이가 나를 부르고 있어. 석호도 민준의 다른 팔을 붙잡았다. 형, 진정하세요.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민준은 두 사람의 만류로 겨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바위 밖을 보고 있었다. 민준아, 나 혼자 무서워. 이리 와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때로는 애교를 부리고,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슬픈 목소리로. 형, 정말로 그 목소리가 들려요? 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는 안 들려. 민준이 반문했다. 유진과 석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사실 그들에게도 여자 목소리는 들렸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웅얼거림 정도로만 들렸다. 들리긴 해요. 하지만 뭐라고 하는지는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수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3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 형, 그럴 리 없어요. 석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진에 대한 죄책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오후 10시.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다. 민준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민준이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이번에는 유진과 석호가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안 돼. 유진이 소리쳤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하지만 민준의 힘이 더 셌다. 그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바위 밖으로 나갔다. 수진아, 어디 있어? 민준이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비췄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둠은 짙었다. 여기야, 민준아. 목소리가 왼쪽에서 들려왔다. 민준이 그쪽으로 향했다. 민준아, 위험해. 석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민준이 숲속으로 사라지자 유진과 석호는 급하게 짐을 챙겨 뒤를 따랐다. 민준아, 어디가?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앞서가는 민준의 손전등, 불빛만 나무들 사이로 깜박거릴 뿐이었다. 형, 석호도 소리쳤다. 위험해요.
숲은 더욱 어둡고 으스스했다. 비에 젖은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에 낙엽은 미끄러웠다. 민주는 수진의 목소리를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목소리는 항상 조금 앞에서 들려왔다. 조금만 더. 민준아, 거의 다 왔어. 이쪽으로 와. 민주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주변의 위험한 상황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15분 정도 지났을 때 민주는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앞에 깊은 계곡이 있었던 것이다. 아!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다행히 몇 미터 아래에 작은 평지가 있어서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발목을 삐었다. 아파. 민준이 신음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깊은 계곡 아래에 혼자 있었다. 위에서는 유진과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괜찮아? 다쳤어요? 발목을 다친 것 같아. 민준이 소리쳤다. 내려올 수 있어? 하지만 계곡 벽이 너무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내려오기 어려워 보였다. 로프가 있나 확인해 볼게. 유진이 대답했다. 민주는 발목을 어루만지며 주변을 살펴봤다. 계곡 바닥은 꽤 넓었지만 온통 바위와 자갈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계곡 한쪽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같았다. 수진아? 민준이 작은 소리로 불러봤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위에서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로프를 내릴게요. 로프 끝이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민주는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다친 발목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안 되겠어. 민준이 소리쳤다. 발목이 너무 아파. 그럼 우리가 내려갈게. 유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계곡 벽이 너무 미끄러웠기 때문이다. 일단 새벽까지 기다려. 유진이 소리쳤다. 날이 밝으면 구조 방법을 찾아볼. 민주는 혼자 계곡 바닥에 남겨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동굴 입구로 기어갔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안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었다. 민주는 동굴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침낭은 위에 있는 배낭에 있어서 가져올 수 없었지만 다행히 우위는 입고 있었다. 그런데 동굴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였다. 뭐지? 민준이 손전등을 들고 동굴 안쪽을 비춰봤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동굴 안쪽에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이었다. 민주는 서둘러 동굴 입구로 돌아왔다. 하지만 밖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동굴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사각사각.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다. 민주는 겁에 질려 동굴 입구에 바짝 붙어 앉았다. 손전등을 동굴 안쪽으로 향했지만 무엇이 움직이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고요한 정막이 흘렀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는 것이 불길했다. 여기야, 민준아. 이리 와. 민준은 몸을 떨었다.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수진아, 정말 너야? 응, 나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어떻게 여기에? 3년 전부터 여기 있었어. 너를 기다리면서. 민준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말 수진이 여기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환각을 보는 것일까? 이리 와,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수진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려왔다. 동굴 안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민준은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불빛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불 끄고 와. 눈이 아파. 수진아.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껐다. 동굴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때 민준의 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다. 수진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차가운 것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아!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다시 켰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뼈다귀였다. 살이 다 썩어 없어진 해골손이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으아! 하!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비를 맞으며 계곡 벽에 등을 기댔다. 하지만 동굴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킥킥. 그것은 수진의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섬뜩한 것의 웃음소리였다. 새벽 5시. 비가 그쳤다. 위에서 유진과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괜찮아? 로프를 다시 내릴게. 민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굴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웃음소리, 속삭임,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 올라갈 수 있어. 유진이 소리쳤다. 한번 해볼게. 민준이 대답했다. 다친 발목이 아프긴 했지만 그 동굴 근처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온 힘을 다해 로프를 타고 올라갔다. 유진과 석호가 위에서 끌어올려 주었다. 형, 괜찮아요? 석호가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유진이 난감해했다. 날이 밝으니 주변 상황이 보였다. 그들은 생각보다 깊은 산 속에 있었다. 사방이 온통 나무뿐이었고 길다운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GPS가 작동하나 확인해봐. 민준이 말했다. 유진이 GPS를 켰다. 신호가 잡혔다. 신호가 잡혀요. 유진이 놀라며 말했다. 어제는 왜 안 잡혔을까? 민준도 자신의 GPS를 확인했다. 신호가 잡혔고 현재 위치도 표시되었다. 우리가 여기 있네. 민준이 지도를 보며 말했다. 이상해. 지도상으로는 그들이 있는 곳 근처에 대피소가 하나 있었다. 진달래 대피소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진달래 대피소. 그런 대피소가 있었나? 유진이 이해했다. 나도 처음 들어봐.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 사람은 그곳으로 향했다. 다친 발목 때문에 민준이 천천히 걸었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실제로 대피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 대피소는 이상했다. 너무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여기가 맞나? 석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입구에 있는 표지판을 보니 진달래 대피소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낡아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일단 들어가 보자. 민준이 말했다. 대피소 안은 먼지투성이었다. 오래된 침대와 테이블이 있었지만 모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하지만 한쪽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다. 먼지를 닦아내고 보니 오래된 신문 기사였다. 진달래 대피소 화재 사고로 3명 사망. 유진이 기사 제목을 읽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대피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젊은 등반객 3명이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사망자 명단을 보고 민준이 충격을 받았다. 김수진. 이게 뭐야? 사망자 중 한 명의 이름이 김수진이었다. 민준의 전 여자친구와 같은 이름이었다. 설마.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때 석호가 다른 액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망자들의 사진이었다. 형, 이것 좀 봐요. 민준이 다가가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사진 속의 김수진은 바로 자신이 사귀었던 수진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게 어떻게? 민준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사귀었던 수진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여기 15년 전에 죽은 수진의 사진이 있었다. 혹시 동명이인 아닐까요? 석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히 민준이 알고 있던 수진이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였다. 유진이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봤다. 여기 보니까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시신이 완전히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민준은 머리를 감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알고 있던 수진이 자짜였던 건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석호가 물었다. 15년 전에 죽은 수진이 나에게 나타난 건 아닐까? 살아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유진과 석호는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이상한 점들. 가끔씩 차가웠던 그녀의 손. 사진을 찍으며 이상하게 나오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수진을 못 알아보던 일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대피소에서 하루를 보낸 후 다음 날 세 사람은 길을 찾아 하산했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큰 어려움 없이 등산로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대피소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에 돌아온 후 민준은 수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먼저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생각해 봤다. 대학교 산악회에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민준은 당시 산악회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해봤다. 수진이? 누구? 동기 중 한 명인 태호가 물었다. 김수진이야. 우리 과 여학생이었는데 산악회에도 들어왔었잖아. 아,
그런 사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동기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수진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상하네. 분명히 있었는데.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수진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이 또렷하게 나온 사진은 거의 없었다. 모두 흐릿하거나 얼굴이 잘 안 보이거나 했다. 뭐지? 분명히 같이 사진 많이 찍었는데. 수진과 함께 갔던 장소들도 확인해봤다. 카페, 영화관, 식당.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뀌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며칠 후, 민주는 수진이 다녔다던 회사에 전화해봤다. 김수진이라는 직원이 있었나요? 3년 전쯤에.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저희 회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네요. 민주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분명히 수진과 3년간 사귀었는데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옛날 일기장을 뒤져봤다. 수진과 사귀던 시절의 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수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간혹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정도의 애매한 표현만 있을 뿐이었다. 이상해. 분명히 수진이 얘기를 많이 썼는데. 민주는 머리를 감쌌다. 자신의 기억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수진이 유령이었던 것일까? 다음 날, 민주는 진달래 배피소 화재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을 수 있었다. 15년 전 진달래 배피소에서 밤에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전기압선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때 대피소에 있던 젊은 등반객 3명이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다. 사망자는 김수진 24세, 박민우 26세, 이영수 25세였다. 박민우, 이영수. 민준이 이름들을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름들이 익숙하다는 점이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들이었다. 민주는 더 검색해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민우와 이영수는 바로 어제 산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유진과 석호의 본명이었다. 뭐야? 이게 뭐야? 민주는 급하게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진 형. 응. 민준아. 왜? 형, 본명이 뭐예요? 본명. 왜 갑자기? 박민우인데.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석호는? 석호 본명은 이영수야. 왜 그래? 민주는 전화를 끊고 털썩 주저앉았다. 진달래 대피소에서 죽은 3사람의 이름이 김수진, 박민우, 이영수였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산에 갔던 사람들의 본명이 박민우, 이영수였다. 설마. 민주는 거울을 봤다. 그리고 자신의 본명을 생각해봤다. 자신의 본명은 민준이 아니었다. 김민준이었다. 그런데 진달래 배피소 기사에서 사망자 중 한 명이 김수진이었다. 혹시 김민준도? 민주는 급하게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진달래 대피소 화재 사건 관련자 명단. 사망자 김수진 24세, 박민우 26세, 이영수 25세, 부상자 김민준 27세,
연기 흡입으로 병원 이송. 김민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민주는 온몸이 떨렸다. 15년 전 자신도 그 화재 사건에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15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그 시기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다. 그는 병원 기록을 찾아봤다. 15년 전 자신이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당시 병원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입원 기록이 있었다. 민주는 그 병원을 찾아갔다. 15년 전 기록을 찾고 싶으신다고요? 간호사가 의아해했다. 보통은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제가 환자였어요. 기억을 잃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검색해봤다. 김민주. 있네요. 연기 흡입으로 입원하셨고.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기록을 보니까 기억상실증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심한 충격으로 인한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민주는 무릎이 힘이 빠졌다. 자신이 15년 전에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신가요? 글쎄요. 15년이나 됐으니까.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당시 담당이었던 정신과 의사가 아직 그 병원에 있었다. 민주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김민준 씨. 기억이 나네요. 60대의 의사가 민준을 보며 말했다. 당시 참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어떤 상태였나요? 신체적으로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미한 폐 손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심했죠. 함께 있던 친구들이 모두 죽었으니까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민주는 당시 극심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건가요? 심리적 방어 기제였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 무의식적으로 차단한 거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은 뭐죠? 수진이와 사귀었던 기억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도 무의식이 만들어낸 대체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은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3년간 사귀었다고 생각했던 수진이 실제로는 15년 전에 죽은 친구였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죽은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해서 가짜인 건 아닙니다. 민주는 머리가 복잡했다. 그럼 산에서 들었던 수진의 목소리는 뭐였을까? 선생님, 혹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가능한가요?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에는 환청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죄책감이 클수록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민주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자신이 산에서 들었던 수진의 목소리는 환청이었던 것이다. 15년간 억압되어 있던 죄책감이 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폭발한 것이었다. 그럼 유진이와 석호는 뭐죠? 그들도 죽은 친구들 이름과 같은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민준 씨의 무의식이 죽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낸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나온 민주는
유진과 석호에게 연락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형, 갑자기 웬일이에요? 석호가 전화를 받았다. 석호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진짜 이영수 맞아? 네, 맞아요. 왜요? 언제부터 등산을 시작했어? 한 2년 전부터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했는데. 민주는 더 자세히 물어봤다. 석호의 나이, 출신지, 가족 관계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석호는 15년 전에 죽은 이영수와 같은 이름이지만 나이와 출신이 달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유진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유진도 15년 전에 죽은 박민호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럼 정말 우연의 일치였나?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다. 유진과 석호가 언제부터 자신과 친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분명히 산악회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어느 산악회였는지,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인 기억이 없었다. 민주는 자신이 다니던 산악회에 문의해봤다. 박민호, 이영수라는 회원이 있나요? 잠시만요. 없는데요. 그런 이름의 회원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유진과 석호가 자신이 다니는 산악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만났지? 민주는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유진, 석호와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함께 산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았다. 불안해진 민주는 다시 유진에게 전화했다. 형,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만났냐고. 산악회에서 만났잖아. 어느 산악회요? 어느 산악회라니. 이상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진도 구체적인 기억이 없었다. 석호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날 밤, 민주는 정신과 의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선생님,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있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민주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진과 석호의 이름이 죽은 친구들과 같다는 것. 그들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준 씨,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직장에서 좀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해리성 장애를 겪을 수 있어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진이와 석호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민준 씨의 환상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직접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정말로 유진과 석호가 자신의 환상일까? 다음 날, 민주는 확인해보기로 했다. 유진과 석호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형, 왜 갑자기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석호가 물었다. 그냥 커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민주는 카페 직원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직원이 유진과 석호를 보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직원은 민준에게만 주문을 받았다. 몇 분이세요? 3명이요. 민준이 대답했다. 3명이라고요.
고객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민주는 깜짝 놀라 유진과 석호를 봤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 옆에 앉아 있었다. 저기 있잖아요. 민준이 유진을 가리켰다. 하지만 직원은 민준이 허공을 가리키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진과 석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형, 괜찮아요? 석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제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유진과 석호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환상이었던 것이다. 15년 전에 죽은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진실을 깨달은 민준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과 석호의 환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치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다. 15년간 억압되어 있던 트라우마니까요. 민주는 자신의 진짜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최면, 치료와 상담을 통해 조금씩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진달래 대피소에서의 그날 밤,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김민준, 김수진, 박민우, 이영수. 수진은 민준의 연인이었고 민우와 영수는 절친한 친구들이었다. 그날 밤 대피소에 문제가 있었다. 오래된 전선에서 불이 났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지만 금세 번져나갔다. 민준이 가장 먼저 깨어났다. 연기 냄새에 잠이 깬 것이다. 불이야. 모두 일어나. 하지만 연기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친구들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친구들을 깨우려 했다. 수진아, 민호야, 영수야. 하지만 그들은 연기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 민주는 먼저 수진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대피소 입구가 무너져 내려서 나갈 수 없었다. 도와줘요. 여기 사람 있어요. 민주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깊은 산속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민주는 창문을 깨고 혼자만 탈출했다. 친구들을 구하지 못한 채로 밖으로 나온 민주는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세 친구는 모두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다. 내가 그들을 죽인 거야.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15년간 억압되어 있던 죄책감이 폭발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친구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서 그의 무의식은 대체 기억을 만들어냈다. 수진과 연인으로 지낸 3년간의 기억, 유진과 석호라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기억. 모든 것이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뇌의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이제 받아들여야 해. 의사가 말했다.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15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었다. 몇 달간의 치료 후 민주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다시 진달래 대피소에 가보는 것이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걱정했다. 트라우마 장소에 다시 가는 것은. 하지만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평생 괴로울 것 같아요. 민주는 혼자서 지리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GPS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갔다. 진달래 대피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15년이 지났지만 화재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였다. 민주는 대피소 앞에 앉았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민호야, 영수야.
미안해.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내가 너희들을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만 살아남아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간 참아온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희들도 내가 살아남기를 원했을 거야. 내가 자책하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마치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로 보내줄게.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갈. 민주는 대피소에 꽃을 놓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유진과 석호의 환상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1년 후 민주는 새로운 산악회에 가입했다. 이번에는 실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산악회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하늘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죽은 친구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주말 민주는 새로운 산악회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달래, 대피소가 아닌 다른 코스였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은 공기네요. 하늘이 말했다. 그러게요. 산은 역시 좋은 것 같아요. 민주는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났다. 민주는 다시 산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고 산속 어딘가에서 새 친구의 영혼이 민준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친구를 위해. 끝. 죽은 자는 가고 산 자는 남는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